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는 집값 폭등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오늘 후속 보도 이어갈 텐데요. 이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민주 취재데스크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이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스트레이트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방송했는데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마피아가 따로 없다. 그리고 스트레이트가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줘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특히 자기가 찬성한 법안이 통과된 뒤에 23억 원의 이익을 본 셈이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집을 4채나 가진 다주택자면서 국회 국토위원을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해충돌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주호영 23억 네. 이런 해시태그도 등장을 했어요. 네, 스트레이트 방송으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년여 만에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걸 다룬 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요. 주호영 23억 이런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이런 해시태그가 붙은 글들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값 문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이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가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한 바로 그곳.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강남 재건축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부동산 3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건설사와 조합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리고 초과 이익은 3년 동안 한 푼도 환수하지 않고 최대 3채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강남 재건축 특혜 3종 세트였습니다. 이 부동산 3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127명. 그들 중 자기도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의원은 모두 21명으로 드러났습니다. 21명 전원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주호영 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그는 2014년 부동산 3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이 법에 직접적 혜택을 받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 140제곱미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이 통과되자 반포 주공 1단지는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22억 원이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파트는 이후 폭등하기 시작해 현재 시세는 45억 원이 됐습니다.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 재건축 특혜 3법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 아파트도 2채를 분양받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털에 기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자 누리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주호영 시세 차익 23억 뉴스는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라도 알리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도 장시간 올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2013년과 2014년 사이 반포 주공 1단지로 갈아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건축 특혜 3법 통과 직전입니다. 주호영 의원도 자세히 보니까 강남 재건축 단지만 알짜만 쫓아다니면서 그
자기에게 유로운 그런 법안들 그런 걸 했던 사람이 당의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최고위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 보도가 충격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결국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을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올린 셀프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자학객으로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약 23억을 벌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가 전혀 되질 않았죠. 한 채에서 두 채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법안 통과로 해서 23억을 벌고 초과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강남 재건축 특혜법 사건은 결국 집값 폭등이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 데 돌리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데도 모자라서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 방송이 나간 직후에는 이 이슈를 다룬 언론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자 누리꾼들이 해시태그 달기 운동까지 벌였고 결국은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네요.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요. 사실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해 충돌인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자기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건데 이게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요.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재건축 특혜 3법 통과 바로 직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반포 주공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가 됐고 또 집값도 폭등을 했죠. 시점이 참 절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작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레이트가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주 방송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투기가 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주장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네. 투기를 못 잡는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익을 못 남기는 건축회사가 공급을 안 하게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줄어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근데 실제 그렇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찬성한 법으로 이익을 본 이해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답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거기에 또 그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또 수혜를 입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라서. 모르겠어요. 나는 이 이상 MBC가 취재하는데 응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2014년도에는 분명히 우리는 분양가 MBC가 상한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늘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취재 응하지 않겠어요. 내 집 한 채 사가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말을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답을 듣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수근 기자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팀에 있고요. 2014년에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어요. 2014년에 부동산 3법 통과된 이후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사무실로 전화로 약속을 잡아주세요. 그 이후에 재건축 중이시죠. 거듭 이해 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에 위반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에요. 여야 합의해서 그랬었죠. 이틀 뒤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우픈 사정인데요. 자기들 잘못으로 이래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값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이트는 국회 국토위원회도 찾아갔습니다. 이현승 의원과 박덕흠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서울 반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역시 2014년 재건축 특혜법에 찬성했고 법 통과 이후 얻은 시세 차익은 2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는 지금 국회 국토위원, 그것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도 스트레이트 방송이 화제였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현승 의원입니다. 국토위에서도 제척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간사로 돼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승 의원은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8년간 전세 생활을 살다가 1995년부터 그래서 제 집을 장만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집이 없는 상태예요.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새로이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뭐 투기를 한 것처럼 이런 몰아간다. 그런 정말 동네 어른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회의장 밖에서 이 의원을 기다렸다 직접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수근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스트레이트에서 저희가 저는 편파 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 그때 부동산법 찬성하셨던 편파 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니까. 찬성하셨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을까요? 개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이해충돌에 좀 위배된 내용. 편파 방송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 이해충돌에 위배된 제대로 좀 공정 보도하세요. 한쪽 말만 듣고 취재하지 말고.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됐어요. 이야기 안 해요. 결국 이현승 의원의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덕흠 의원도 국회 국토위원입니다. 19대, 20대에 이어 21대까지 6년째 계속 국토위원입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입니다. 모두 4채 중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 2채, 시가 125억 원입니다. 박 의원도 2014년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법 통과 이후 7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익 충돌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여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집을 한 채, 뭐 2채 갖고 저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살 집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떤 살 집이냐? 내가 원래 잠실에 있는 건 내가 원래 살다가 장인집이에요, 장인. 장인집에서 살다가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강남으로 왔어요. 네네. 네? 내가 투기한 게 내가 살라고. 박 의원은 집값이 올라 자기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난 평생 살아야 될 집이거든. 네네. 살아야 될 집에서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이리 보면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나는 화가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서민들 걱정을 했습니다. 5억짜리 10억이 되고, 예?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얼마 25억이 되는 거예요. 25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하고 같이 더 크게 가려고 그래도 지금 못 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서민들한테 정책이 거꾸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살겠다는 집 말고 왜 세 채를 더 갖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퇴장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21명이었습니다.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주변 집값 폭등의 혜택을 누린 국회의원은 28명이었습니다. 둘을 합하면 49명입니다. 그러나 이해 충돌 문제를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공직자 이해 충돌 법안이 제출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하고요.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그 의정 활동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이제 그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이현승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요. 개개인의 투표에 대해 뭐라 하지 마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부산에서만 3선을 한 중진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한 투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국회의원은 개인 유권자가 아니죠.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또 기권했는지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만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언론이 질문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 충돌 논란도 생기는 거고요. 네, 저 21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에 찬성했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찬성한 법으로 큰 이익을 본 거니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집값 상승 효과를 본 21명 가운데서 지금도 현역 의원인 인물들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나머지 16명도 이해 충돌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본 재산상의 이익도 따져봤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재건축 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 21명. 스트레이트는 이 중 현역 의원 5명 외에 나머지 16명의 시세 차익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 개포동 경남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최소한 작년 3월까지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통과 당시 12억 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23억 원입니다. 이완영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작년 6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청담동 삼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소한 작년 3월까지는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통과 당시 15억 원이었는데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시세는 29억 원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김진태 전 의원. 대치동 선경 1차 아파트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법 통과 당시 14억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8억 원, 13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법안 찬성으로 이득을 봤다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당론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지난 2014년 말 집값은 안정된 상태였지만
전셋값이 연 10%씩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재건축 특혜법을 처리하면서 전 월세값 안정을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라고 했는데요. 실제 서민을 위해서도 주거를 위해서도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뭐 한 게 있습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월세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고 자신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폭등, 월세 폭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19대 국회가 끝나버렸습니다. 국회가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을 통과시킨 뒤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건설사들 걱정을 했던 이후현 의원.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아마 유지를 겨우겨우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좀 원만하게 이 국민이 기대하는 이런 부동산 3법이 잘 처리되기를 좀 바라면서. 이듬해인 2015년 건설업자에게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이 의원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건축 특혜 3법 통과 당시 국회 국토위원장이었던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먼저 오늘 부동산 3법이 오랜 상고 끝에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듬해 분양 대행업자에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 범죄라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월세값 안정보다 강남 재건축 특혜법이 먼저였던 19대 국회. 그 이후 이어진 건 강남 재건축발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 국토위원들이 여당, 야당 한 명씩 사이좋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재기 아닙니까? 네, 2008년도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가 3.5채였는데요. 이게 10년 뒤에 7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늘려봐야 이게 실수요자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보유세를 늘리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부자들이 더 이상 아파트 사재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오히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보유세, 양도소득세 다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아파트 쇼핑을 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깎아준 건지 따져봤습니다. 7.10 처리해라!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부의 집값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금을 강제 수탈하는 법을 만들어 집주인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참석자들은 주로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엔 주택 임대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폐지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대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걸까? 19억 원짜리 대치동 은마아파트 79제곱미터 5채를 보유하고 임대를 준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산세 1,334만 원에 종합부동산세 9,381만 원을 더해 1년에 1억 7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는 한 푼도 안 내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1년 보유세가 66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년 1억 원씩 할인받는 셈입니다. 반면 똑같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는 실거주자는 얼마나 낼까?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579만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5채를 갖고 있는 100억대 부자의 보유세가 한 채 갖고 있는 실거주자의 보유세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역시 대치동 은마 아파트 79제곱미터 5채. 2015년 1월에 한 채 8억 7천만 원에 사서 10년 뒤 현재 시세인 19억 원에 전부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10년간 시세 차익은 51억 5천만 원. 원래대로라면 이중 24억 5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예 면제됩니다.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10년간 시세 차익 51억 원은 그대로 챙기고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내고 보유세도 7억 9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은 덤입니다. 이러니 너도 나도 아파트 사재기에 뛰어든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지만 줄어든 건 일부일 뿐입니다. 2018년 9.13 대책 때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폐지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0 대책에서는 아파트에 한해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임대기간 동안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이걸 오히려 더 확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폐지됐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거의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존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고 지금도 한참 모자랍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됩니다. 캐나다가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도 0.2%를 훌쩍 넘습니다.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정부는 지난 7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구간의 세율을 3.2%에서 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공격하지만 최고 구간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176억 원 초과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됩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추가 세금은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깎아줍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기대되는 그 불로소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기 과제예요. 단기 과제가 아니고 OECD 평균 0.35%로 가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계획을 내놓았다면 저는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건데 일부 언론은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에는 이런 언론들도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언론들이 온갖 선동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정책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신문들과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과 집값 사이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았습니다. 그전까지 완만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당시 언론들은 정부를 연일 비난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 집값은 못 잡고 헛발질만 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다 보니 청년층의 좌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 강력한 정책 내성이 생겼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미친 집값, 중구난방 정책 탓, 융단 폭격식 대책에도 사상 최대 상승, 정부 대책 안 믿는 시장, 설익은 정부 정책 탓 등 비난은 정책에 쏠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9.13 대책, 문재인 정부 9번째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 집값은 4년 내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9.13 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 달부터 상승이 멈추더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매매 가격 지수가 25% 오른 것에 비하면 7개월 동안의 하락은 불과 2%지만 서울 집값의 폭등세가 멈춘 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셋값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럼 이때 언론 보도는 어땠을까? 역전세난, 깡통 전세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세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전셋값보다도 더 낮게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둘 다 집값 폭등기에 갭 투자로 무리하게 집을 사들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집값 떨어진다고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 개입으로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역전세 또는 깡통 전세 같은 부작용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를 탈출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출 전략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집주인들 걱정만 할 뿐 그 집값이 그동안 얼마나 폭등했는지 집주인이 얻은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서울 전체 전셋값은 여전히 2년 전보다 1.78%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강남 3구 등 일부 사례를 부각시켜 마치 주택시장 전체에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심지어 집값 하락으로 중산층 몰락을 경고하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부작용도 생깁니다. 중산층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과 반년 전 2구 동성으로 집값 못 잡는 정부를 맹 비난하던 언론들. 막상 집값이 드디어 소폭 떨어지자 이번에는 정부가 집값 떨어뜨린다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역전세난 또는 깡통전세를 언급한 기사는 무려 68건. 한국경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가 17건, 조선일보 9건 순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붙이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선동적으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부동산 한파에 전셋값 뚝뚝, 세입자 집주인 모두 발동동.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 전셋값이 정말 그렇게 뚝뚝 떨어졌을까? 2019년 3월 한국감정원 시장 분석실에 따르면 전셋값은 2005년보다 2.2배 올랐는데 떨어진 건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의 침소 공대였습니다. 언론의 이런 왜곡 프레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골로 내세우는 프레임은 세금 폭탄, 서민 증세입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만 대폭 올리겠다는 대책인데도 1주택자도 세금 폭탄 같은 기사는 물론 집 가진 죄인 같은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서민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론의 모순된 행태. 2년 전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관훈클럽 회원 수첩 명부를 토대로 회원들의 강남 3구 집 소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관훈클럽은 각 언론사의 관훈클럽 임원이 추천한 소수의 간부들만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언론계의 이너서클입니다. 뉴스타파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대형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 949명 가운데 305명, 3명 중에 1명꼴로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 간부들의 인적 구성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광고입니다. 신문사를 먹여 살리는 수많은 부동산 광고들. 건설사와 신문사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언론사는 광고 시장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어떠한 포션을 차지하는 사업체들이 건설사 그리고 금융 이런 쪽이 되겠죠. 즉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광고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익들이 절대 언론사의 어떤 이익과 분리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부 신문사들이 아예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땅집고, 매일경제의 MK부동산. 언론사들이 나서서 부동산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기사 같지만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 기사 형식을 띤 광고들도 많습니다. 언론사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언론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객관적인 이 감시견이 아니라 하나의 선수, 플레이어로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허영 의원은 1주택자인데 저희 실수로 잘못 나갔습니다. 정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4월 총선 직전에 한 채를 팔아서 지금은 1주택자라고 알려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집값 문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0번째 방송입니다. 와, 벌써 10번째예요. 벌써 10번? 예, 제가 스트레이트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주 단위로 그냥 넘어가는데 하다 보면 벌써 금요일. 이제 방송 준비해야 되네. 이지선 기자 그 사이에 상도 탔죠? 예, 네. 상 탔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2개 탔습니다. 2개나요? 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이 하나 더 있군요. 네, 민원연에서 주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받았습니다. 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받았습니다. 네. 뭐 박수 쳐야 되겠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유튜브 극우 유튜버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슈퍼챗 편. 네. 네. 고생했죠 그때. 이번에도 2주 연속 방송이네요. 왜 한숨을 쉬세요? 스트레이트는 정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지선 기자가 마이다스의 손인 것 같아요.
취재하는 것마다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네. 아, 지난주 방송도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4,000개 가까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TV와 유튜브 핸드폰으로 같이 틀어놓고 봤는데요. 실시간 채팅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지난번 그 혐오, 가짜 뉴스의 그 극우 유튜버들 다룰 때도 되게 뜨거웠는데 그때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실시간 채팅을 아니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이. 네.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사실 지난번 방송은요. 약간 그 취재 대상이었던 분들의 어떤 세력?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격하는 댓글이 더해지면서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예고편 이런 데서 주호영 원내대표 사례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MBC 또 미래통합당 까냐, 뭐 편파 방송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송이 진행이 될수록 그런 댓글이 확 없어지고 이런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네. 이제 알았네요. 이런 것들로 채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비해서 이 다른 언론들이 이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네. 지난번 제 첫 방송 때와 비교해보면 저 끝나고 바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음날. 너무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관례적으로 받아줬던 언론들조차 쓰지 않았더라고요. 네. 왜 이러지? 나는 다 데이터, 숫자, 실제 발언 다 정말 팩트만 가지고 쓴 거고 나의 추정 보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나선 것 같아요. 이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이게 트위터에서 처음 퍼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기사 한 줄 없다. 우리라도 나서서 알려야겠다, 이 사안을.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었죠. 네. 그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해시태그 운동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알게 된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일 텐데 이거를 덜컥하고 그냥 받아쓰기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반면에 이후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이슈를 또 글을 쓰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기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으로 번져나갔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힘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보면 이게 방송 끝 이후에 뭐 전화, 문자 뭐 엄청 받았거든요. 야, 이거 뭐 이거 되게 근데 그래서 이게 기사 좀 나겠거니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리고 또 이렇게들 기사 안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해시태그가 막 그래서 그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두 번 놀랐어요. 이 해시태그 운동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그만큼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론이 안 다루면 우리가 여론을 만들겠다. 우리가 알리겠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랑 사실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전화통화 내용을 저희가 직접 음성을 쓰진 않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실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전화통화 내용까지 음성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작 이해충돌 문제를 이지선 기자가 질문하기 시작하자 MBC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제 질문을 다 들어주고 답을 하셨는데 딱 그 이해충돌 얘기 나오니까 말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여러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시끄럽더라고요, 뒤가. 좀 짜증이 나셨던 것도 같고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질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좀 답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국회를 찾아간 거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 사실 국회 출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니, 뭐 팀장님께서도 10여 년 전에 국회 출입하셨죠? 오래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어렵게 저희 스트레이트 팀 소속 기자들이 들어가서 해당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보신 방송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만난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김수근 기자와 김민욱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두 기자가 국회에 찾아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가 스트레이트라고 밝히자, 김수근 기자하고 스트레이트라고 밝히자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질문이 거듭되니까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 라는 말을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 말의 취지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던진 표가 아니다. 여야 합의한 표라서 당론에 따라 나는 찬성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신 거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구입 시점을 보니까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이 반포중앙 1단지로 갈아타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시점이 아마 2014년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2014년 3월 국회 공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1년 전인 2013년 3월 관보에는 게재가 없었는데 그때는 은마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팔고 갈아타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구입 시점이 아까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구입 시점이 2014년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 해에 재건축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집 한 채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이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마 아파트 사시다가 또 그 시점에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죠. 아파트였죠. 그때도 그렇게 갈아타셨다는 걸 보면 시점이 참 절묘하고 뭐인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갈아타자마자 법 통과되고 재건축 들어가고 가격 폭등하고 절묘하죠. 보면 시점이.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의 민주연합이죠. 언제적 분이세요?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닌가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우리보다 동안이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입니다, 다. 네, 새정치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실은 반대하는 법이었는데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2014년 12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14년 12월 통과가 되기 직전에 이 법안들이 막 얘기가 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었고 이게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은마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벌고 팔고 이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탄 시점에 이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본인이 알고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알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겠죠. 이런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것을. 그 점까지는 저희가 뭐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은마 아파트인데 대치동 은마 아파트. 예전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 은마 아파트도 당시에 구입 당시에 다운 계약서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 원내대표가 특임 장관으로 임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에 은마 아파트를 약 6억여 원에 구입을 했는데 2003년에 구입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1억 5, 6천만 원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계약서를 나온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죠. 당시에 관행이었다. 자기는 잘 몰랐는데 배우자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고전적인 답변이네요. 예, 그래서 뭐 그 차익을 뭐 누구한테 자녀한테 증여를 했느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 다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보통은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은 이제 법으로 아예 금지가 됐고. 네, 제가 꼭 다시 한번 이번 스트레이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절반 정도는 굉장히 뭐 정말 필요한 보도였다, 고맙다고 해주셨지만 반대쪽에서 이거 너무 편파 아니냐, MBC 편파 보도한다 이렇게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대놓고 편파 방송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현승 의원 아예 보니까 인터뷰를 저희가 질문을 하는데 편파 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이거를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했던 입장에서 편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인 거잖아요. 6년 전에. 그걸 분석한 결과 그대로 보여줬을 뿐인데 공교롭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만 나왔던 거고 그럼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 저희는 현 정부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범이라는 표현을 몇 번을 썼습니다. 다만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이 집값 폭등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없는 사실을 갖다 붙인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시작점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 정부의 실책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폭등이 있는 겁니다. 네, 기자들이 가끔 이제 어떨 때는 참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도도 없이 추적을 시작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데이터와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게 의외의 결과였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우리 직업이고 근데 이번 경우 사실 이지선 기자가 맞닥뜨렸던 게 바로 그런 숫자였던 거죠.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 연한이 아닌 강남 3구에 그냥 아파트만 갖고 있는 의원들 49명 가운데는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있었죠. 근데 저희 기준은 49명을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21명, 그러니까 딱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21명의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현역 의원만 추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면 저희가 방송 분량이 있어서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번 방송에서 16명을 다뤘잖아요.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에 국회 국토위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우리 김수근, 김민욱 기자가. 박덕흠 의원은 좀 스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아이파크를 사게 됐는지, 여기에 살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사실 뭐 방송에 다 담지 못했지만 스토리가 참 길더라고요. 그것도 장인부터 시작해서 잠실 살다가 강남 진출하고 이 스토리를 구구절절 말씀을 해주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덕흠 의원 인터뷰는. 아니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내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올랐다고요? 뭐 73억 원. 73억 원. 올랐는데 법 통과 이후 5년여 만에. 강남에서만? 네. 이게 오르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도 이 집값 올라서 화난다. 나도 피해자다. 이 하시니까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 박민주 기자는 묘하게 설득이 됐다면서요? 아니, 묘하게 설득이 되던 게 본인은 아파트가 올라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세금만 올라가지고 본인은 팔 생각이 없으신데 자꾸 올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냐. 이게 일면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팔 생각이 없으면. 그건 1주택이면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4주택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건 뭐지 하면서 약간 이거 이상하더라고. 저는 100번 양보해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이파크 삼성도 뭐 빼고, 그다음에 지역구 빼고, 그다음에 가평에 100평 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별장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단 그걸 빼자고요. 거기는 집값 폭등이랑 관계없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송파구에서 남아있는 거대한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꼽히는. 여기를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서 저는 박덕흠 의원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안 파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재건축 되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되는데요. 또 한 분이 이제 이현승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짚었지만 저희가 질문을 던지자 개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발언은 진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국회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서. 근데 본인은 물론 이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좀 취재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한 말일 걸로 보이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지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원래 평소에 생각이 드러난 게 아닐까. 개인의 투표에서 아까 팀장님께서 잘 짚어내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황당했어요. 그 말 보고서 자세히 보니까 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죠. 제가 짚어낸 거죠. 처음에 없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현승 의원은 3선을 하면서도 부산, 진구, 울에 집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만, 강남에만 집이 2채가 있고. 반포에만 2채죠. 내가 정말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내가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3선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국회의원이 정말 힘든 직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 문제 다 신경 써야 되죠. 자기가 어떤 투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감시하고 참견하고 또 지켜보고 있죠. 쉽지 않은 직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책임만큼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실 뭐 저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긴 했지만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 이해가 안 걸릴 수가 없을 텐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모든 투표가 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라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사법부에서는요.
나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바꿀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척사유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그럼요. 요청할 수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는. 받아들여진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손을 뽑았는데 그게 안 될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발의가 됐었지만 그냥 그렇죠. 예. 흐지부지 됐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될 때 이게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같이 통과를 하려고 원래 그럴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됐고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법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상당히. 왜냐하면 너무 정하구나. 워낙 많은 범위에 대해서 그 입법 활동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권한이 또 크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번 스트레이트 보도를 계기로 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입법 문제, 그다음에 도덕적 잣대 문제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방송에서도 또 보여드렸지만 사실 집값 폭등이라는 게 뭐 하나의 원인만으로 뭐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쇼핑, 사재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상위 1%가 갖고 있는 집이 3.5채에서 7채로 2배가 늘었어요. 사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년 뒤가 시점이 2018년이에요. 네. 최근에 더 늘었겠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다주택자가 그렇게 아파트를 수집을 해도 내가 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였겠죠. 아니, 세금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씩 저렇게 깎아주니 나 임대소득 5%만 올려도 상관없어. 시세 차익으로 몇십억 벌 수 있는데 세금 안 내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겠죠, 사람들은.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낸지 정말 궁금해요. 이 바보 같은 정책을 낸 거는 또 저한테 전 정권 탓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이게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처음 만들어진 게 박근혜 정부 때였죠. 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거 부자 감세다, 다주택자 감세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밀어붙인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왜 오히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더 확대를 했냔 말이죠. 그래서 또 공범이라는 겁니다. 국토부 관료들의 포위됐다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이 또는 현 청와대 정책실 인사들. 전문성 부족한 상황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토부 관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청와대 전달하고 당하는 거죠. 잘 모르면.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아마 그런 일들이 내부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렇게 정말로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세금 혜택을 주면 전월세가 안정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 말이 좋아서 임대주택 사업자지.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아파트 사재기에서 자기가 쟁여놓고 집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걸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근데 임대 소득도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에서 굉장히 조금 세금 내게 했고요. 재산세 50%만 감면해줬고요. 취득세 면제, 작은 아파트는 다 면제해줬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비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인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융으로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저희 근로소득에다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라잖아요.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훨씬. 근데 그거 다 빼줬단 말이잖아요, 사람들. 내가 원래 소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임대소득 이만큼 얻었단 말이죠. 이거를 더 얹어서 누진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따로 해버리니까. 이 국토부 관료들은 그러면 이거는 기재위도 소관이긴 합니다. 뭐 기재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전월세 대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집 많은 집 사재기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고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쯤 되면 그 정도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주택자 감세. 이 민주당도 반성해야겠네요. 그때 반대해놓고 집권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다 막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더 확대를 했다는 거.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고 반성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앵그리 승원에 한번. 선배 다주택자세요? 왜 이렇게 앵그리 안 하세요? 나 다주택자 아니야. 잠깐만, 다주택자. 너무 앵그리 안 하시는데? 혹시 다주택자세요? 아니에요.
아니, 말이 너무 없어요, 지금. 아, 저 1주택자예요. 1주택자. 네, 1주택자고. 근데 이게 거의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조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아예 대놓고 그냥 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너네 돈 벌 수 있으면 한번 벌어. 그냥 실컷 벌어. 심지어 보유세가 음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억대 자산가인데 지금. 그렇죠. 그 보유세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 보유세랑 비슷할 정도예요. 너무 깎아져서. 화가 납니다.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집값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마지막은 결국 또 언론 문제로 오게 됩니다. 언론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이지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가장 뭐 다 정말 공감이 갔고 저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짚은 부분이었어요. 같은 언론으로서 좀 부끄럽고 저 스스로도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짜증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선배? 아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 기사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이어야 되고 꾸준히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근데 우리라고 그런 기사 안 썼을까라는 반성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막 난리잖아요. 네. 집값 폭등에 뭐 서민들 죽어난다는 네. 보도를 쏟아내다가 또 집값이 그래서 좀 안정화돼서 조금 떨어지면 조금 떨어졌는데 그죠? 사실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근데 이만큼 떨어지면 이제 또 큰일 났다. 나라 이제 거덜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제가 정부 입장을 디펜스하려는 것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특히나 또 뭐 힘 있는 언론들, 흔히 얘기하는 힘 있는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올랐다고 뭐라 하고 내리면 내렸다고 뭐라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에 대한 그래서 언론도 어느 정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그 장기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철학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누구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라는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떨어졌을 때 막 난리 폈던 언론들은 그럼 도대체 이 언론들은 누구 입장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주인들을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너무나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주인이라 하면 사실은 자기는 집이 또 있고 여벌의 집으로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럼 얘기하는 그 얘기죠. 네. 결국 다주택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갭 투자의 책임을 져야죠, 사실. 갭 투자 자체가 도박인 거잖아요. 앞으로 네. 집이 오를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대출을 끌어 모아서 무리해서 산 베팅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출도 참 쉽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이 시기가 또 워낙 있었죠. 많으니까 담보로 그냥 쉽게 그렇죠. 또 대출 받아서 또 사고 맞아요. 그 집 담보로 또 대출 받아 또 사고 아파트 쇼핑을 그냥 권장을 해주는 시대였군요. 약간은 뭐 오르면 오른다고 비판하고 조금만 내려도 이제 내려서 난리라고 비판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보도 속에서 인상을 보면 이 언론들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집값 폭등이라는 용어는 약간 좀 부정확하고 주택 경기가 꺼지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냄비 근성 또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 짚었던 문제가 언론사의 소위 고위 간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값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30% 정도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언론사들과 건설사들 간의 유착, 광고를 매개로 해서 아주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 의심스럽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유력 언론사가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 뭐 종합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기사 형식인데 기사가 아니고 광고인. 어딘지 다 우리 밝히지 않았나요? 네, 나왔죠. 한 유력 언론사라고 하지 말고.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경제가 MK 부동산이라는 중개 매물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경제는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매불이라고 제 광고해 주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럴까요?
근데 그 채널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요, 주로? 어디가 투자하면 유망하다,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에 어떤 매물이 나왔다. 어디가 유망하다. 어디는 얼만큼 뭐 인프라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희가 이번 방송에 다루지는 않고 이제 지난 방송에 나왔지만 특히 이제 재건축 문제, 건설사들한테는 수천억, 수조 원을 쉽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 사업 부문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면 이게 폐지되느냐에 따라서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니 거의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론사 사주가 땅 부자여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 방시, 일가가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건설사나 이런 부동산 기사에서 서민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언론 비평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양상이 사주의 부동산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언론사 자체의 수익 구조, 그 수익 구조가 너무 부동산 부양이 돼야 집값이 올라야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해야 커지는 구조인 거죠. 사실 저희가 뭐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신문을 넘기다 보면은 그렇죠. 아파트 분양 광고 엄청 큰 면을 차지하고 있죠. 예. 거의 일면 하단 아니면 전면 광고. 전면 광고 많죠. 뭐 몇 개씩 꼭 들어가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종합면의 뒷면, 그러니까 종합이 있고 또 섹션이 있잖아요. 예. 종합의 뒷면에 전면 광고가 들어가는 게 거의 1억 9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분양 광고 대부분 전면 광고거든요. 그렇죠. 이거 몇 개만 들어가도 하루에. 그러니까 물론 추정이지만 건설 경기, 주택 경기가 부양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이 꽤 많은 구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건설사가 언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많아요. 꼭 밝혀도 지금 말해도 되나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중흥건설이라고 헤럴드 경제 인쇄. 인쇄했지. 뭐 가까이는 SBS도 원래 건설사 네. 자본이 그렇죠. 들어온 회사고. 그다음에 그리고 KBC인가요? 광주방송. 그렇죠. 맞아요. 거기가 호반 네. 언론 재벌이죠, 거기도 지금은. 하여튼 언론사를 아예 소유한 그런 건설사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건설 경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나라의 건전한 산업 구조가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8%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낮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높은 편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12% 정도 수준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건설사들의 자꾸 기대려는 정권의 심리도 있는 거죠. 쉽게 경기 부양하고 GDP 높이고. 이런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이런 미친 집값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가 10번째 방송을 맞았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동산 문제를 추적하겠습니다. 3탄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 방송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선 기자는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밤잠을 잘 못 자서 저는 당분간 조금 건강 챙기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하루 푹 주무시면 되겠네요. 네. 아니 우리 이지선 기자 말고 인권 유린. 또 다른 에이스 기자를 또 투입했습니다. 3탄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할까요? 예, 아시죠? 오랜만에. 네. 저희 스트레이트 구독자가 이 지난주 방송 이후에 한 5,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오랜 정체기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